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민영화의 과정 225쪽부터 얘기인데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죠. 뭐 227쪽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아, 옛날에 우리 한 50년, 60년 전에 아,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뭐 한국방송공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익숙한 공기업의 이름만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민영화라는 게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28쪽에 뭐 또 2단계 민영화, 이제 1970년대, 80년대 민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잘 모르는 그런 기업 명칭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민영화 됐었구나. 요것만 보시면 되고. 자, 231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199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시절 이제부터 민영화, 현재 우리 교과서나 제가 강의하는 이런 개념의 민영화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죠. 1번과 2번이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민영화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1990년대 냉전. 자, 미국과 소련이 그 대립 구도가 이제 없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영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론적인 기반은 신공공관리론. 정부는 기업과 같이 운영해야 된다.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시장에 넘겨라. 그 얘기가 이론적인 기반이 되면서 이제 1990년대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제 이 민영화가 불이 붙어요. 이 논의가요. 자, 그래서 231쪽의 아래서 5번째 줄. 자, 공기업이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막중해지면서, 자, 뭐 효율적인 노력이 없어지고, 자,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자, 공기업의 비효율성 때문에 이게 시장 영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데 233쪽에 자, 중간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정치적 동기 때문에 급조된 민영화에 너무 졸속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파업도 일어나고 뭐 누가 죽느냐 마느냐 난리가 나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그 공기업을 민영화를 동시에 시키려니까 당연히 개혁하는데 엄청난 피로가 생긴 거죠. 아니, 여러분이 내가 이 공기업 민영화를 담당하는 내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라고. 아, 나는 이거 한 2개만 딱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10개를 하래요. 그럼 하겠냐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민영화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대상자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려운 작업인데 난 2개밖에 못하는데 갑자기 10개 하래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34쪽에 위에서 5번째 줄이요. 둘째, 공무원들의 독점과 부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런 거죠. 특정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은 어느 부처는 유리하고 어느 부처는 불리해요.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화가 지지부진해진 거. 그 다음에 셋째, 아래서 7번째 줄입니다. 자, 민영화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이 없었다. 네, 없었죠. 그래서 뭐 일반 국민 반대하고 뭐 분신 자살한다, 삭발한다,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민영화의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민영화가 뭐야 도대체? 야, 전부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었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야, 정부가 잘한다 지지를 해주는 거 하고, 야, 정부가 저거 왜 하고 앉았냐 반대하고, 이게 이런 입장이 분명하면 정부가 이게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그러면 진짜 밀어붙일 수 있어요. 또는 반대, 국민들이 안 된대,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하지마, 접어 이럴 수가 있는데 민영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민영화가 뭐야 도대체? 야,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 저거를 왜 시장 영역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시장 영역이 뭔지도 몰랐던 개념이에요, 이거는요. 왜 저렇게 쟤는 난리냐? 자, 제가 대학교 때 공기업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몰랐어요, 민영화는요.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 한 학기 끝났고요. 뭐야 이게?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235쪽에 위에서 2번째 줄, 넷째, 주식의 매각 방식의 배합에 실패했다.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세밀하고, 특히나 저도 잘 이 부분에는 몰라요. 자,
그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매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약간의 지분율 가지고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뭐 이 주식을 매각하는 거에 특화된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다른데 당시에는 극히 드물어 가지고 이거를 좀 너무 아깝게, 흔히 말해서 너무 아깝게 팔았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냥 넘깁니다. 뭐 이제 그 2000년대 이제 요런 얘기를 겪고 이런 그 큰 좀 그 교훈을 얻었어요. 아, 이게 무리해서 될 게 아니구나. 자,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씩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뭐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자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하나씩 추진을 해요. 뭐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몇 개만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아,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구나. 그리고 무리하게 뭐 분리시키거나 무리하게 합병하는 것도 이게 좀 힘들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얻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245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결론이에요. 아래 문단이요. 맨 아래 문단. 첫째, 시장성이 강해서 민영화에도 상관없는 공기업은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민영화시키고, 공공성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민영화하면 그냥 죽는다, 망한다라는 공기업은, 예, 오히려 민영화를 포기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논지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 246쪽에 다섯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소유구조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 합리성, 의식, 태도,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민영화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합리성을 이제 공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게, 우리 수업 끝낼 때까지, 종료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아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에 나중에 중간마다, 그 과정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공공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이거 조금만 약간 딱 5원, 10원이 아니라 5원만 딱 올리면 이거 괜찮은데 공공성이요. 다시요. 요금 좀 와닿게 얘기합시다. 자, 입장료가 1,000원이야. 2,000원만 올리면 이거 다 해결돼. 현재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어. 공공성이에요. 못 올려요. 그리고 반드시 감면해야 되는 사회계층들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야, 이거 감면하는 사람들 빼고 일반 성인에게 요금을 1,000원 받다가 한 3,000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아, 올릴 수야 있겠죠. 근데 올리는 순간 입장하는 입장객의 숫자가 줄어들면 망하는 거예요. 공공성이에요,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전반적인 얘기들이요.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또 개별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 공기업 그 개별적인 공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247쪽까지 이 공기업의 민영화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이제 한번 다 넘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요금, 돈에 관련된 돈 버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면 좀 더 실감나는 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